1975년 4월 9일 새벽 8명의 사형수들에게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0시간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의 사건 주모자들이 처형되던 이날을 국제법률가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명명했다. 현장에 있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마음이지.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형 집행 이틀 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검은 두건을 쓰고 밧줄을 목에 건 채 시위를 벌였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죽음에 침묵한 미국에 대한 항의였다. 우리는 8명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건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교수형에 쓰이는 밧줄을 목에 걸어 교수형 당하는 장면을 재현을 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조용히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검은 두건뿐만 아니라 커다란 플래카드도 만들어 갔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외교의 결과입니까? 국내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인혁당 관련 사형수들의 구명운동을 했던 푸른 눈의 투사들. 그들에게 1975년 4월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유신 체제가 절정에 이른 1974년과 75년은 공포의 병영국가로 표현되곤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고 특히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8명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인혁당 사건은 이 시기를 상징하는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혁당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평가된 적은 없는 외국인 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론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인혁당 관련 시위가 외신에 보도될 때마다 신호트 신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Why was this demonstration staged on the eve of President Ford's visit to Korea? I didn't pick anything. That's a good question. I heard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United States Embassy. And I got in a taxi and went over and followed them over. 포드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인혁당 관련자 부인들과 함께 시위 중이었다. 종로 3가였습니다. 기독교 회관 쪽으로 가는 시위 여성들을 경찰들이 제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지요.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 저는 몸을 수그린 채 대머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네가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해 안타깝다고 쓰셨더군요. 경찰 5명이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꼿꼿하게 서 있겠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슬퍼 보입니다. 그는 시위의 선두에 서서 진압경찰과 격렬한 몸싸움도 마다 않던 투사였다. 신호트 신부의 시위 장면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외신의 주요 이슈가 되곤 했다. 신호트 신부는 인천의 작은 섬 영종도 성당의 주임 신부였다. 1964년 한국에 온 뒤
가난했지만 소박한 신도들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삼선 개헌으로 장기 집권 야욕을 드러낸 박정희는 1972년 10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유신헌법을 확정했다. 그러나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유신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인사들의 개헌 서명 지지운동이 확산됐고 서울대 물리대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대학생들은 1974년 신학기가 되자마자 민청학년의 이름으로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사 대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의 조치였다. 반국가적 불순분자들을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1974년 1월에 저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4월에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었고 정부를 비판한 모든 학생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걱정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친구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닐 도어티는 CIA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길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 조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뭔가 조작될 것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기독교계나 학생들 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비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 사건을 짜맞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민청학년 관련자들의 검거가 본격화되면서 학생 시위와 관련된 모종의 음모설이 퍼져나갔다. 대구의 각 학생들이 많이 불똥은 엉뚱한 곳까지 튀었다.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집을 나선 이영규 씨의 남편 하재환 씨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집에서 아기를 재운다고 있는데 모욕 간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그 당시 옛날에는 그 식모라 그랬죠. 요즘은 도움이라 그러고 식모가 있었는데 아기 재우니까 아마 아주머니한테 말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며칠 소식이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이제 형사가 찾아왔어. 대구에 사는 도예종 씨 역시 외출해서 돌아오던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물을 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된다 이 하더라고요. 그래 하루 있고 이틀 있고 예. 살 돼도 집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4월 25일 그리고 며칠 뒤 사라진 남편들의 이름이 중앙정보부가 발표하는 민청학년 사건 전모에서 흘러나왔다.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정부 전복과 국가 별난 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03개 불순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인혁당이 공산계열의 노농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민청학년을 배후에서 조종, 폭력혁명으로 유신정권을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당시에도 수사관들은 단지 유신 반대운동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데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5월 29일 날인가 30일 날 처음으로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이란 말이 들어가는 조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그런 조서를 받은 적이 없죠. 경찰이나
혹은 중앙정보부에서나 일체 인형의 인자도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들은 적도 없어요. 그 이전까지 조서에 꾸며져 있던 내용 중에 인혁당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그건 저희들이 확인한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발표가 있은 뒤부터 한 2주 동안에 인혁당의 조직도가 다시 그려지고 그걸 꽤 맞추는 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중앙정보부는 국가를 결란하려던 실체가 없는 인혁당을 중심으로 조직도가 그려지게 된 계기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혁신계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소위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파동을 겪은 후 재판에서는 인혁당을 조직했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10년 뒤 인혁당 사건이 부활했다. 유신 반대운동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 중에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반유신 활동을 하며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혁신계 인물이었다. 저끼리 말하는 이거를 혁신 세력들인데 그 혁신정당 뭐 지하조직이라고 뭐 이름 붙이라고도 해봤고 또 입에 다른 또 이름도 붙여보려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궁리를 했다가인데 마침내는 1차 인혁 관련자들이 이번에 또 몇 사람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인혁당 그 재건이다. 인혁당 그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소위 인혁당이 민청학년 배후로 둔갑하게 된 이유는 양쪽과 친분이 있었던 여정남 때문이었다. 처음에 중앙정보부는 여정남을 민청학년의 하수인으로 발표했다가 인혁당과 민청학년을 연결하는 상부 조직으로 둔갑시킨다. 그동안 썼던 조서를 전부 바꾸더니 그 여정남 선배가 그날 우리 집에서 막스레닌주의에 대해서 자기들이 쫙 불러줘요. 이래가지고 이게 폭력혁명을 통해서 노농 정권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야 민중이 저쩌고 아니 이런 얘기를 영광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강요를 하는 겁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다. 고문실은 따로 없었다. 중앙정보부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교대로 고문이 가해졌다. 어등컴컴한데 그 안에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타월로 손목을 탔어요, 발목이랑. 그러고 묶어요. 그 다음에는 긴 막대기를 갖다가 끼워요. 끼워가지고 책상 2개 놓고 그 사이에 갖다 탁 놓는 거예요. 마치 그 도살장에서 돼지 4발 짐승을 그 2발씩 묶어가지고 막대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탁 놓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곰을 시작해요. 물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곰도 여기 타월을 코 위에 얼굴에 타월을 말아요. 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호흡이 가파르니까 하면 타월가 입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티절로 하고. 자술서 쓸 때까지의 고문이요. 그러니 누가 견디겠어. 그래서 그 치료가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난 대로 만들고 말 테니까 몸 상하지 말고 숨쉬 자술서 써라 이게. 전기 고문까지 동원됐는데 하재환 씨는 심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1심 재판 받을 때 1심 재판 받을 때 내 앞에 하재환 씨가 앉았어요. 하재환 씨가 앉았는데 내가 바로 뒤에 앉았어요. 이 사람이 고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항문이 티 나왔어요. 말하는 창자가 티 나온 터이죠. 이렇게 바로 앉지를 못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쭉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 창자가 항문이 티 나온 걸 손을 집어여요. 그래 집어여고는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른쪽으로 또 해가지고 또 집어여 오른쪽으로 앉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하는 거를 내가 뒤에서 앉아서 봤습니다. 그들은 반공법과 내란 예비 음모죄로 기소돼 가족 한 명만 입표가 허락된 비공개 군법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으며 항소마저 기각됐다. 법원에서요 말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너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가 쭉 엮어가 가잖아 이래 못가가 쭉 가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 막 우리가 이랬다고 참 이러니까 막 멀어가면서 못 보게 하는 기라. 그 사람들도 이래 그것도 보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 얼굴도 못 받고 말도 한마디도 못 해봤고. 우리는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사태라간 무기만 남기달라 했거든. 사태는 낭떨어지지만 무기는 떨어지지 않고 니로 오니까 우리는 무기만 되면 우리는 더 안 바랜다. 사태 있으면 면허해도 사태가 제일 불안하다. 인혁당 가족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 외국인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한국에는 유신체제 하의 정치 상황과 인권 탄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해외에 알리는 외국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1972년 선교사들과 해외 주재원 50여 명으로 시작된 월요 모임이 그들입니다. 월요 모임은 7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인혁당 가족들이 찾아간 사람은 2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조지 오글 목사였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반정부 세력이라고 기소된 8사람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게 설명하고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밤늦게 갑자기 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이닥쳐서 그들의 남편들을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내들을 위협하고 무엇을 찾느라 그랬는지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남편들이 혹독하게 고문당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면서 월요 모임 회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글 목사로부터 인혁당 사건을 전해 들은 회원들은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소식지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언론에 인혁당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다. 월요 모임 회원이었던 린다 존스는 미국에 귀국한 후에는 월요 모임에서 보내오는 보고서를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인혁당에 관한 소식지입니다. 1974년 9월에 오글 목사가 인혁당에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죠. 그는 인혁당 가족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했고 64년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비교해 조사했습니다. 수십 장에 이르는 보고서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글 목사님은 이 사건이 분명히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월요 모임은 오글 목사를 통해 인혁당 사건을 알게 된 거죠. 한국 정부가 무고한 시민에게 사건을 조작해서 죄를 덮어씌우는 것을 보고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글 목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들 놀랐지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닐 도어티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오글 목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당시 기독교 회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구속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글 목사는 1974년 10월 9일 모교 기도회 설교 시간에 인혁당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쉬쉬했던 합의된 침묵이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깨진 것이다. 저는 이들이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그들이 결백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들이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만 말했죠. 학생이나 종교인 등 다른 시국사범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혁당 관련자들과 가족들. 오글 목사의 모교 강연 이후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모교 기도회는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도 인혁당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와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결국은 오글 목사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모교 기도에 와서 그 가족들의 호소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그런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모교 기도회에서 인혁당 사건을 고발한 바로 그날 저녁 오글 목사는 중앙정법으로 연행됐다.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그는 수사 책임자가 한 얘기를 지금껏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육국장은 인혁당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난 국립묘지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한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갔다고 말할 것이다라고요. 또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한국전에서 죽은 미국 용사들의 무덤에 가서 그들이 헛되이 목숨을 버렸다고 말할 거라고 말이지요. 인혁당에 관한 진실이 알려지면 그들의 조국인 미국이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월요 모임 사람들은 곧 버려야 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산주의와 맞서는 국가라면 어떤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 정권일지라도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74년 11월 22일로 예정된 미국 포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월요 모임은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포드 대통령의 방한이 극심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만일 방한을 취소할 수 없다면 시간을 내어 자신들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회신은 없었다. 저는 미국의 언론과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대사에게도 탄원서를 썼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렇게 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포드 대통령 방한 직전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월요 모임 회원들은 이 역시 한국 정부가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악용하는 냉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정부는 땅굴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발표를 포드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포드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시노트 신부는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2번의 시위를 벌였다. 두 번째 시위는 미 대사관에서 벌인 것이었다. 부인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내 남편, 내 아들을 석방해라 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라고 쓴 플래카드 들었지요. 결국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포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악수를 나누었을 뿐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도미노 이론 때문이었죠. 만약 남한이 붕괴하면 일본이나 이웃 주변 국가까지 그 여파로 붕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남한과 이 지역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소련의 위협 때문이었죠. 포드 대통령의 방안은 박정희 정권의 지지를 의미했죠. 모든 한국 언론들은 양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는데 1만 마디의 말보다 효과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래,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고 생각할 테니까요. 포드 대통령은 하루를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월요 모임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날이 다 가도록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던 편지의 내용을 알려줬지요. 월요 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지원하에 유신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포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포정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 사건이므로 공개적인 민사재판을 해야 하며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관여해 만든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고발했다. 월요 모임 회원들의 기자회견은 포드 대통령의 방한 기사와 함께 전 세계에 전송됐다. 미국 내에서는 월요 모임 출신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박정희 정권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극에 달한 박정희의 인권 탄압과 이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12월이 됐다. He had a message for me from the assistant foreign 저에게 한국 정부 외무부 비서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더군요. 제가 인혁당 사람들을 비호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추방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더러 공식 사과문과 함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쓰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오글 목사는 사과하기를 거부했고 한국 정부는 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한국전쟁 직후 선교사로 들어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를 썼던 오글 목사는 억울한 사형수의 구명운동을 하다 추방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그의 추방길이 쓸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손에 이 금반지를 쥐어주었던 것이다. 이 반지는 우홍선 씨 부인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일본으로 보낼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일본에 가면 저에게 돈이 없을까봐 반지를 팔아 음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이 반지를 줬다고 하더군요.
전 우홍선 씨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의 남편이 석방될 때까지 이 반지를 끼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글 목사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반지를 되돌려줄 수 없었다. 오글 목사가 추방된 뒤에도 시노트 신부의 투쟁은 그치지 않았다. 새해가 됐고 언론 자유 실천 선언을 응원하는 의미로 시노트 신부는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다. 오글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한편 한국 정부를 비꼬는 광고였다. 공포정차의 유신의 겨울은 춥고 깊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겨울 내내 형무소 안에서는 인혁당 관련자들의 안타까운 통방이 계속되었다. 오늘 부르라고 자꾸 김재하 씨, 누구요? 또 화장실 쪽에 있는 저 창사는 누구요? 그러니까 인혁당 하지환입니다. 인혁당 그게 뭐요? 정체가 그러니까 그 조작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고문에 의한 조작이다. 어떻게 당했어? 하여튼 이 장이 다 파열돼 버릴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 19통을 통해서 도혜정 선생이 내가 나가서 이제 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은 거기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 읽기가 참 힘드는 근데 자꾸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우리는 참 억울합니다. 인혁단이라는 거 만든 적 없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나가시면은 밝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1975년 2월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사흘 뒤 민청학년 등 시국사범들이 석방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들은 끼어있지 않았다. 그 교도소에 우리는 나오는 줄 알고 교도소에 갔더니 막 저게 지교수를 막 그거 목마태가 던지고 하고 할 때 반갑기는 그냥 우리는 울었어요. 얼마나 좋겠노 저 사람들은. 우리들은 집에 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좋겠노 싶은 생각에서. 그래 이제 석근 씨가 우리를 보듬으면서 당신네들은 역사를 창조한 역사의 어머니시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잘 안 되겠나. 이 정부가 오래 가겠나.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4월 8일) 오전 10시 인혁당 관련자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다. 제한적으로 입장이 허용된 가족들과 어려 모임 회원들은 방청석에서 숨을 죽였다. 드디어 최종 판결,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빈 법정에다가 이름만 척척척척 부르더라고요. 빈 법정에서. 그러고 검찰이 뭔지 그 사람들 재판관들은 13명 쭉 앉더니 우리는 아무도 없고 그러지만 이름만 호명만 하디만은 사형 항소 기각 그거 뭐 재판은 얼마 걸립니까? 끝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 우리는 천지가 무너지는 거지 뭐 뛰고 굴리고 울고 불고 하다가 저는 법정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났었거든요. 바닥에 누워서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지요.
그 시간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채운다는 미제 수정이 인혁당 관련자들의 손에 채워졌다. 또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알려지기도 전에 사형장을 청소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사형 집행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0시간도 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 그토록 사형 집행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확정 판결이 났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걸로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집행해버리라 그 말썽꾸러기다. 그때 또 학생들이 막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했을 테니까. 영문도 모른 채 사식이나 넣어주자며 형무소 앞에 모인 가족들은 그제서야 소식을 들었다. 부인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 베니 신부도 거기 있었는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느꼈지요. 화가 났습니다. 저쪽에 있던 경찰이 다가오더니 한국말로 재미가 어떻습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재미란 무언가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저는 그 경찰에게 재미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들은 이 건물에서 8명이나 죽였어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다 결국 경찰들에게 들려 끌려나갔습니다. It was sort of like the breath went out of me. I had to sit down. 사형 소식을 듣고 숨이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형을 감해주는 그런 간섭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송상진 씨 시신을 탈취해 바로 화장해버린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어제 재판받고 오늘 처형됐다.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느냐. 시신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알았지만 벽제 화장터로 끌고 가라고 한다. 한 번 처형되는데 화형으로 또 처형을 하려고 든다. 그 돌아가신 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신도 탈취하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했던 정말 그야말로 동양의 윤리도덕적 정신에서 볼 때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그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8구의 시신 중에 이수병 씨를 포함해 3명만이 가족들에게 인도됐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보고서야 왜 장례마저 치르지 못하게 했는지를 이해했다. 그의 몸에는 끔찍한 고문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사형 집행 이틀 뒤 월요 모임 회원들은 박정희의 인권 탄압을 사실상 지지한 미국의 침묵외교에 항의했다. 1975년 4월의 마지막 날, 신호트 신부는 15년간의 사제 생활을 마감하고 한국을 떠나야 했다. 한국 정부는 신호트 신부의 체류 허가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다. 신호트 신부는 공항에서 검은 두건을 씀으로써 인혁당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번 항의했다.
뉴요커라는 잡지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외국의 경우 미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서 독재 정권을 선호한다고 썼더군요. 머리를 꽝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그것이 1년의 투쟁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다.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을 고문에 의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처 또한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는 9일이면 인혁당 관계자들이 처형된 지 만 30년이 됩니다. 이제 노인들이 된 70년대 투사들은 30년 동안 이어져온 망각과 침묵을 깨뜨려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신호트 신부는 전 세계를 돌며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 2003년에는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구 정착했다. 인혁당 관련자들과의 인연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신호트 신부에게 1975년 4월 9일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날 새벽 미사에서 신호트 신부는 인혁당 관련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인혁당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을 끝내고 이제는 거짓에 대해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이 8사람의 명예를 회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미국으로 추방된 뒤 오글 목사는 인혁당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틈틈이 한국의 노동자, 농민과 함께 했던 시간을 몇 권의 책으로 펴냈다. 지난 2002년 펴낸 책 속에는 인혁당 얘기와 함께 남편이 사형당한 다음 날 우홍선 씨 부인이 쓴 시가 수록돼 있다.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from now on to meet you again? Last spring, all of a sudden, you were taken away without any reason. After the spring, summer came, autumn passed, without any sign of your return. All through the long winter, I waited for spring to come. For if spring came, surely I would see you again. Even that dream I'm now deprived of. I am refused to even feel the pain that I had gone through by waiting for you. You were all that I lived for. Beloved one, I would rather lie next to you, holding your pale, tortured hands, holding them tightly, tightly, and with a smile. I would rather lie next to you, peacefully, peacefully, and quietly.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민족론자들을 긁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치마당을 찾은 연인호는 1000만 명을 훨씬 넘었고 설정을 쿠킹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왔죠. 술을 가지고 문화적 리더십을 당신이 좀 해달라. 저하고 김민기 씨였어요. 탈퇴 조직을 파헤치려고 하는 계략이 파시즘이